네, 이른바 정순신 사태, 인사검증 부실과 아들의 학폭 의혹으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이신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한 질문, 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평소에 메모장 대신에 손바닥에 메모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도 그렇게 하셨는지 손바닥 잠깐만 손바닥 좀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지웠습니다. 일부러 지우고 방송 때문에 깨끗하시네요. 지우고 오셨어요? 예. 근데 메모장이 있는데 굳이 손바닥을 이용하시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위로와 이안을 줍니다. 손바닥에 쓰면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십니까? 예, 왜 예. 그런 건가요? 일단 내가 혹시 논리 전개가 잘 안 되거나 네. 이 말이 잘 막혔을 때 의지할 때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위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날 함께 하신 분들한테 네. 저 사람은 원고지 안 보고 하는구나 그러면 신뢰를 주는 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 총재하셨을 때 네.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메모장을 보시고 메모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야, 저렇게 연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연설을 배워서 저는 메모장 대신 이 손바닥을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하실 때 원고 없이 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나 까먹었을 경우에 예.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참고용으로 쓰신다.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 알겠습니다.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스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인사 검증과 또 학교 폭력 관련한 메모들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인사 검증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 검증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예, 그 대통령실에서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순신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사를 추천하고 예를 들면 검증하고 네. 이런 건 다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인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그럼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약 5년 전에 우리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동훈 장관이 그 안에 검사였고요. 또 이 정순신 씨가 그 안에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전 다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검증 관련된 부분은 어쩌거나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과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책임의 가장 큰 단위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한동훈 장관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네. 또 이번 그 사태에서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가장 샀던 지점은 그 법조인이 이제 아빠인데 그 아빠가 반성 대신에 그 대법원 소송까지 가면서 아빠가 이제 시간 끌기로 갔다. 그 지점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 학폭 가해자의 재심, 또 행정심판 청구, 또 집행정지 인용이 얼마나 맞는가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학교 폭력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최근 3년 동안 약 498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용률이 58%
58%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률이 58%가 넘다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인용됐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스톱이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지가 되면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 전학을 안 가고 그 학교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고 또 우리 예를 들면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전원합니다. 그러면 기숙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학교 생활을 24시간 동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전 아빠 찬스라는 건 아빠의 갖고 있는 권력, 아빠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소송이 적어도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까지 든다라는 게 그 변호사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 아빠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이 2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는 거, 기록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있는 권력과 아빠가 갖고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소송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인용률이 58%라는 건 어쨌거나 이 기득권이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폭 피해자 측에서 이제 오히려 항소를 했을 경우 이기는 확률이 50% 그러니까 더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가해자가. 가해자 측이 더 많이 이긴다. 그런 거죠. 그게 정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학폭으로 이제 뭐 규정이 지어지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억울한 그 학폭 처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행정 소송 제도를 만든 건데 네. 실제로 이 좋은 의미를 갖고 소송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대체적으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의 경제력이 없으면 이 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호사를 예를 들면 이걸 소송을 맡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전문 변호사도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소송에 이긴 사례들 보면 대부분 금액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갖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빠 찬스, 아빠의 경제력, 아빠의 사회적 권력 이런 것들이 이 법을 뭐 악용한다라는 표현 쓰면 뭐하지만 어쨌거나 네.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2차 가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그 정순신 전 변호사 그 아들이 가해 학생이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1년 동안 그 피해 학생을 괴롭혔고 2019년 초에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녔다는 건데 자, 그 사이에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와 함께 또 극단적인 성택까지 시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막을 방법이 있을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학생은 그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한 학생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학폭 관련된 이 제도적 허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제도 개선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없앨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고통을 당한 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이제 뭐 서울대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명문이라고 꼽히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진학을 할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 절차대로 했다.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제 일관된 대답들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뭐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줄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또 지난번 서울대 그 TF팀이 방문했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 했다. 그리고 확인해 줄 우리가 수 없다. 구체적인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감점을 했냐. 그리고 예를 들면 감점을 했다면 몇 점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하면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냐 아니면 휴학 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서울대는 서울대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서울대는 분명히 예를 들면 법이나 돼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네.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한다라는 건 서울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고민 역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와 같은 그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성민 의원이 낸 그 정순신 방지법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는 예. 또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순신과 관련된 우리 그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현재 법무부에 있는데 이걸 이제 인사혁신처로 옮겨서 이 인사 관련 재반 업무를 이 법무부에서 손을 떼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큰 틀에서 정순신 방지법 그래갖고 공직자윤리법 안에 직계가족이나 본인이 학폭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인사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또 고등교육법에 우리 그 대입 전형에 학교 폭력 등 생활기록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몇 가지 안들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소송이 느는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예. 들거든요. 저는 우리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폭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또 이슈가 학폭이 터진 이후에 대응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학교들 여러 군데 사례를 보면 학폭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 문화, 풍토가 상당히 좀 민주시민 교육이 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문화와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이제 예방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학폭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분리하고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예를 들면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율적으로 좀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다 법적인 규제 뭐 이런 쪽만 계속 사회적 지금 이슈가 지금 네.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사태를 두고서 여야 모두 이제 뭐 정말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데는 이제 한 목소리를 이제 모으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이제 그 엇갈린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당은 사건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제 교과위와 당내 TF의 계획 그리고 정부 여당의 그 위원장으로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저는 여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경찰 권력을 네. 우리 검찰 권력이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사실 좀 담겨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만들고 그다음에 이 국가수사본부를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이래서 경찰 권력을 우리 그 검찰 권력이 장악한다 이런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고민과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든 제2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학폭과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학폭이 터진 이후에 이 제도적인 법적 고민도 하지만 예방과 관련된 본질적 고민 그리고 이 학폭이 터졌을 때 일어났을 때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질적 고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든 그리고 또 그 정순 씨 아들이 우리 그 검사는 예를 들면 뭐 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불편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넘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발로 뛰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셔서 앞으로 손바닥에 어떤 메모가 새겨질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그 지역구 현안과 더불어서 의정활동 계획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넘어서 열심히 하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기후위기 포함해서 전 지구적 고민도 동시에 우리 의원들 여야를 넘어서 보수 진보를 넘어서 시대적 당위에 대해서 저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는 그 학폭 피해자도 그 소송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슴 속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른바 정순신 사태 관련 인사 검증 그리고 학폭 논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